다빈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빈치한테 모나리자랑 성하나 성모자 2개 놓고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했으면 다빈치는 무조건 이거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럴 때 좀 아쉬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작품은 이 작품일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크면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도슨트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학부도 역사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로마로 이제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바티칸에서 도슨트 일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저 원래 술집에서 막 접시 닦고 막 청소하고 이런 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바티칸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들이 한번 놀러 와라, 와서 투어 한번 받아봐라 라고 가서 가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교도 카톨릭이고 또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틀린 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것 같다는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왔는데 언제까지 술집에서 이렇게 서빙만 할 게 아니라 저런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티칸에서 아르바이트로 도슨트를 시작하게 된 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 전년도에 로마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봤었고,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 처음에 로마 갈 때 27만 원 들고 갔거든요. 딱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7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환전한 그 돈만 들고 갔어요. 그것도 편도로. 가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제가 그때 한국에서 한참 일용직 아르바이트 엄청 하고 다닐 때여가지고 로마에서도 뭐 정 안 되면 뭐 그런 일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22살의 그 패기 넘치던 시절이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일단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티칸 외벽, 성벽을 따라서 뭐 길게는 뭐 3시간, 4시간, 뭐 짧아도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되거든요. 아침에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몇 킬로에 걸쳐서 줄을 서 있어요. 우리는 딱 보면 한국 사람 다 티 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만 골라서 가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최소한 2시간 동안 줄 서셔야 된다고. 그럼 줄 서 있는 동안 심심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뭉쳐서 이야기도 좀 하고 같이 놀면서 줄 서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 5명, 10명 이 정도를 모아요. 그래 놓고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이 바티칸의 역사,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곳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특히 미켈란젤로가 이곳에서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그렸습니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 빼고 설명을 해요. 2시간 동안 설명 다 해드리고 나서 그때 정식으로 투어를 받으시려면 업체들이 한 20유로씩 받았어요. 그럼 저는 2시간 동안 공짜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입장할 건데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티켓을 끊으시고, 만약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는 솔방울의 정원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저한테 10유로씩만 내면 내가 나머지 얘기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없었거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시면 티켓 끊고 알아서 길 가시면 된다. 궁금하신 분들만 오세요 라고 하면 보통은 다 와요. 왜냐면 제가 2시간 동안 공짜로 이미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는 율리우스 2세 귀형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 바티칸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미켈란젤로에게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위기가 뭔지는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궁금하게만 만들어 놓고 2시간 동안 줄 서 있는 동안 사람들한테 약간 후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제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딱 절반 가격이니까 웬만하면 더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하죠. 네. 약간 그때는 뻔뻔하기도 했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몰랐고 부끄러움도 몰랐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저 오르세 미술관에서 경험했던 건데, 그 프랑스 친구였어요. 그냥 아빠랑 아들이랑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아들이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살짝 들어보니까
아빠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었었는데 마지막 멘트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는 어때? 부자지간의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앞에 두고 서로가 느낀 감정을 지금 공유하고 교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일상처럼 보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술관 관람할 때 그런 모습 잘 안 보이거든요. 왜요? 이거 누구 거야? 유명한 사람이야. 왜요? 사진 찍어. 이 작품은 이랬대. 이 남자는 이랬대. 이 사람은 이랬대. 이렇게 약간 그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미술관에 가면 이걸 공부처럼 이렇게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생활을 하는 공간처럼 느껴져서 이들의 이런 여유로움과 이들의 이런 미술을 접하는 그 친근함이 너무 좀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술을 친근하고 일상적으로 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내가 좀 일조했으면 좋겠다. 미술이 좀 친근해졌으면 좋겠다. 좀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대중 강의잖아요. 저는 학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한 미술 강의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그 부자처럼 나중에 우리 내 아버지와 아들도 편안하게 미술관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의 다니고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 사회에 제가 녹아들지 못한다는 소외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이탈리아 애들은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프랑스 애들은 은근히 인종차별하는 나라인데 대놓고 인종차별을 받지는 않았어요. 항상 보는 친구들만 보고 뭐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다들 잘해주긴 잘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그 소외감 이게 점점점 쌓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 정도 되면 딱 그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안 돌아가면 영원히 못 돌아갈 것 같다라는 딱 그 느낌. 그때 고민 되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딱 그 타이밍에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그때 우리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조건을 걸더라고요. 헤어지던지 들어오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니까 딱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들어갈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어찌되었건 저는 유럽에서 하던 일이 박물관에서 여행 오신 분들에게 그 작품을 설명해 드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평생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점점점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나라도 내가 여행을 갔으면 젊고 재밌는 그런 친구들한테 투어받고 싶지 내가 막 나이가 50대 60대 막 들어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때까지 버틸 자신도 없었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귀국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작가예요. 사실 밀레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작가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농부의 화가 밀레 막 외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 빼고 이 남자 작품 3개만 얘기해보세요라고 하면 얘기하시는 분 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화가이기도 하고 또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짜 의미도 곡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레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진실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B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놀라움. 강의 다니면서 밀레 강의를 할 때 그걸 제일 많이 표정에서 느껴져요. 내가 지금까지 밀레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밀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강의가 밀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밀레가 좋아요. 화가들 보면 성향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 보겠노라.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미술계에 큰 업적을 남길 거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어떤 미화도 없이 덤덤하게 그려냈던 작가가 저는 밀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제일 거짓말 안 하는 작가인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모나리자는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나리자가 원래 다빈치의 메인 작품도 아니었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저는 루브르를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모나리자보단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고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 성 안나와 성 모자, 그러니까 성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할머니, 그리고 성 모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데요. 작품을 보시면 성 안나와 성 모자가 등장을 하고 우측 하단에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기 예수가 그 어린 양을 딱 끌어안으려고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뒤에 유일하게 성모 마리아만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어린 양 때문인데, 그 성화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화가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지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상징하고요. 신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니까 이 그림은 신약이 바탕이고, 그럼 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주께서는 어린 아이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운명,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려 자신의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는 성모 마리아, 자기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어머니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봐요? 안 되잖아요. 아들아, 너 그거 안으면 안 돼. 너 그거 안으면 큰일 나.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는 그 어머니의 사랑, 만인의 어머니라 불리는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작품인데, 그럼 그림은 이해가 되는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다빈치가 서자 출신이에요. 어머니 까테리나 리피라고 하는 여자는 신분이 너무 비천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라고 하는 집안 자체가 준귀족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치라는 마을을 대표하는 유지 가문인데, 아버지 세르피에르와 어머니 까테리나 리피가 사랑해서 다빈치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너무 신분 차이가 크다 보니 결혼을 못해요. 다빈치가 태어나던 해에 바로 각각 다른 상대와 결혼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빈치는 할아버지 안토니오의 손에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빈치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카테리나 리피에게 연락이 와요. 오갈 곳이 없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때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이제 성공해서 여유롭게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받고 싶었던지 자기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와요. 그래서 40살에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다빈치 집에 온 지 11달 만에 말라리아로 사망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핵심 작품이 성 안나와 성 모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비록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지, 우리 어머니도 저 예수를 품으로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처럼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앞날을 걱정하는 저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처럼 사랑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 그래서 다빈치가 마지막까지도 이 그림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다빈치가 왜 이 그림을 좋아했는지도 느껴지고,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그 다빈치의 모든 의미가 다 느껴져서, 다빈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빈치한테 모나리자랑 성 안나와 성 모자 2개 놓고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했으면 다빈치는 무조건 이거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럴 때 좀 아쉬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작품은 이 작품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작품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남들이 아는 작품, 그냥 유명한 작품들만 보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미술관에서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어요. 유명한 것만 보지 말고 그냥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단기간의 목표는 제가 지금 박사 과정을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박사 청구 논문 잘 쓰는 거, 이게 지금 당장의 목표고요.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이 일은 정말 공부에 끝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위양 시작을 한 걸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술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너무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거는 명확해야 하고 그 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좀 계세요. 그리고 저도 로마에서 그 실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했던 거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30년 뒤에도 강의를 다니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올바르게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라, 네,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 그러니까 저는 이 분야에서 제가 1등이 되지 않아도 좋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고, 물론 많이 벌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일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군대를 저는 이제 해군 장교를 나왔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장교 특채. 그래서 장교 나오면 대기업 같은 데 되게 취업이 좀 쉬웠거든요. 일반 공채보다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직업을 선택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볼까? 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비록 돈을 덜 벌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지금 나는 너무 완벽하다고. 앞으로도 그냥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이 행복해하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자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